예.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걸로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성과, 창업의 성과들을 주로 낼 때, 성과의 계정, 결국에는 이 자체가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어떤 경우는 이 자체를 다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무슨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 자체만 가지고도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전략 같은 경우 같은 마케팅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격 정책을 쓰기도 하고요. 또 제품 차별화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제품 전략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원만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원, 무형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들, 또 이 자원 속에서 핵심 인력들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들 중에서도 좋은 직원들을 채용해오는 전략들도 있어요. 전략 같은 경우도 문제가 가끔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특정한 산업,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것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동차가 전지 자동차 전지가 엄청 중요해지니까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전쟁을 해요. 전쟁이 뭐예요? 이거 관련된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한 배터리라고 했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전쟁들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이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회사,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올까요? 그러면 이제 좋은 핵심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 전쟁들을 하고, 또는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또 특허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회사랑 제휴를 해서 협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격을 팍 낮추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회, 이미 저 기술이 너무 좋아. 근데 그 기술을 만들면 특허에 걸리니까 우회 기술을 만든다 그래요. 우회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등등의 전략들을 구사하죠. 제가 통신회사를 잠깐 자문을 하던 시절 때 보면은,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도 SK텔레콤, LG텔레콤, KTF 이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KTF 지급하고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KTF에 있는 핵심 직원 4명을,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 관련 직원들을 동시에 4명을 다 스카웃을 했더라고. 걔들이 그만두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LG텔레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들고 가서 불과 몇 달 뒤에 LG텔레콤이 그 상품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기술들이 낮으니까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그 직원이 준비했던 일 자체가 전부 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송을 제기하고 이랬던 제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략들이죠. 핵심 직원들을 빼서 오는 전략도 있어요. 경우에 따른 신규 사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키워서 성장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을 해서 그 창업 기업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팔아먹는 경우에도 나와 적대적인 기업을 팔아먹기도 하고, 내가 친한 기업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등등의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 특히 성과와 관련해서, 창업 성과는 어떻게 하면 창업 성과가 높을까 등등 관련돼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특히 사람과 관련돼서, 사람의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성공할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 자체를 누가 가장 많이 낼까? 그냥 연구들을 하고 있는 박사들이 되게 많이 낼까? 최근에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직원들을 엄청나게 뽑아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이 많으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100명이 필요해요. 그 100명이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300명, 400명, 500명을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가버려요. 실제로 돈은 굉장히 싸요. 오는 직원들한테 연봉을 5천만 원씩 줘봤자 100명이 얼마면 어때요? 50억이면 돼요.
만약 200명을 뽑아서 5천만 원씩 줬다. 1억을 준다 치더라도 만약 200명을 뽑아 1억을 줘요. 1년에 200억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죠? 경쟁회사의 직원들이 싹 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튼튼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부실화가 돼버려요. 핵심 인력들이 나가버리니까. 사실은 삼성하고 LG라든지 대기업이 가장 많이 구사한 전략이 경력 직원들을 대거 뽑아버려요. 특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글자 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대기업 바이오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보다 엄청나게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 30명 되는 연구원들이 몇 명이 이동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그 대신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보유하지 못했던 기술을 확 보유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라든지 SK 관련 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몇 군데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들이 쓰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디스트럭티브라고 그러는데 창조적 창조적 파괴를 거두는데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과감하게 때려부시고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된다. 파괴로부터 창조로부터 파괴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을 구사하는 전략들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구사하는 전략을 보면은 파괴적 창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관련되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다 파괴시켜버리고 자기들로 다 회사를 끌어오는 거죠. 실제로는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월급을 좀 더 많이 제한을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집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그마한 회사, 이름 없는 회사 다니는데 삼성 바이오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 그럼 대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또 집안의 가족들도 부인들도 가세요. 큰 회사로 옮겨갑시다 이래요. 안정적인 줄 알고. 그게 안정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사가 구사하는 전략들 중에 하나인데 특히 창업하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아이디어하고 직원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는 이미 알려져 있고 직원들을 뽑아가 버리면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3년 내지 5년 동안 7년 동안 계속 몇 명의 소수 인력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직원들이 큰 회사로 옮기겠대. 그럼 큰 회사로 옮기는 직원들 잡을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들을 뽑아가는 삼성이라든지 이 거대 회사하고 소송을 해서 우리 직원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래야 데려가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한을 하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이 이동하는 자체를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창업을 얘기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는 문화적 인식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실제로는 진짜 상업 생태계 환경 속에서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실제로 생존해서 이익을 내고 또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회사를 팔았을 때 그 성과를 이 회사를 창업한 조그마한 회사 사장들이라든지 또 창업가들이라든지 관련된 직원들이 나눠먹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창업과 관련됐을 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와 창업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창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해요. 환경. 네. 창업을 하기 위한 환경도 굉장히 척박하고 창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그래서 창업에 관한 성과를 어떻게 낼 거냐면 개별 회사를 보면은 기업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 회사의 산업이라든지 그 회사 구사하는 전략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차별이 나더라도 다르더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부분은 창업을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대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그 대규모 자금에 관해서 조금 더 하겠지만 자금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차입에 의존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보다 더 엄청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인식이에요.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인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돈 아니고도 그 아이디어를 꽃을 피울 수 있는 굉장히 이게 토양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기 위한 토양이 엄청나게 척박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요소들, ERIS 말고도 글씨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인식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기다가 창업 가만 하더라도 잘 훈련된 오랜 경험을 가진 창업가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들이라든지 박사급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도전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하려면은 자금이라든지 등등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실제로는 창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한두 번의 실패를 또 경험을 삼아서 그것들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 창업 또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그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지 않고 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열정을 쏟고 또 그런 것들을 집안 내에서도 또 인커리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좋은 인력들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또 가뜩이나 최근에는 산업 패턴이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이오든 아니면 3차 산업 인터넷 관련 업체든 아니면 제조업체든 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또는 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다니는 그 직장에서 아주 수십 년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봤자 10년 또 15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27이나 30 정도 다니면 15년 다니면 45대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와서 다시 한두 군데 취직을 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창업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다. 준비 안 됐다. 그리고 누구도 창업을 독려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퇴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퇴직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52.5, 53세 되면 퇴직을 해야 되고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 7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밖에 재산을 안 가지고 있고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52살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살아야 되죠? 무려 110살 정도,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 70년을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살까요? 나눠서 쪼개서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서 좋긴 한데 빠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기 퇴직을 엄청나게 권하는 거죠. 조기 퇴직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어디로 가요? 빠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갈 때는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그 세계적인 뉴노음이죠. 세계적인 새로운 동향, 새로운 그 경향은 저성장 고령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라는 건 뭐예요? 취직으로서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고령화 저성장에 붙여가지고 고령화 저성장 각자 창업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창업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과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유태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일찌감치 성인화시키는 게 낫다. 어른으로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12살, 13살 때 이미 성인식을 해가지고 너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너는 어른이다. 라고 하면서 13살의 어른으로 선언을 시켜줘버리고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뒤 22살, 23살 정도 지나면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다른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또 그로부터 몇 년 지나면 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사회가 발달하려면은 또는 기술이 발달하려면은 기술과 사회가 동시에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코-이볼루션. 코-이볼루션. 공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물리적 기술. 물리적 기술이 나와야 진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자, 창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이 나오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 기반이 최근에 나온 게 뭐죠? 3차 산업혁명이 하면서 인터넷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하면서 AI하고 최근에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들 물건 사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사는 거죠? 쿠팡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통신하는 수단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같은 물리적 기술이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뭐예요? 기술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은행에 계속 갔지만 최근에는 은행이 가장 최첨단 사실은 AI 기술이 인터넷 기술이 사실은 금융이에요. 요즘 여러분 은행 가는 횟수가 옛날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갔잖아요. 요즘 은행에 두 달에 한 번 가가지고 통장이 막 2개씩 넘어가요. 제가 자주 거래하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한 번 가면은 통장이 한 통장 한 권이 다 넘어가요. 왜냐면 수없이 주식 거래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는 것들을 통장으로 가서 한 게 아니라 가서 인터넷을 계속 하다가 몇 달 뒤에 가서 한번 하면 보면은 통장이 막 2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가 된 거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물리적 기술이 발달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금융 뱅킹 같은 것들이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4차 산업혁명, AI 속에서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물리적 기술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누가 구사할 수 있어요? 물리적 기술에 최첨단의 선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공학도들,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근데 50대 중반에 저도 적응을 잘 못해요. 겨우 뭐 하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봤자 이용만 하는 거죠. 아직도 못하는 게 뭐예요? 저는 아직도 게임도 못하고 인터넷 게임도 못하고 모바일 게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거는 컴퓨터로 테트리스, 벽돌 깨는 것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후에 갤락을 해가지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갤락을 깨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게임을 하면서 게임 만위를 받고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시장에 앉아서가 아니죠. 서서 무슨 닭강정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호떡을 사고 있는데 호떡을 사느라고 줄을 쭉 서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 기다리는데 내 앞에는 뭘 하냐면요. 인터넷 게임을 뭐 하나 봐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걔가 뭐 도구를 팔더라고요. 그게 막 최신 무기인가 봐요. 근데 그게 금액이 보니까 대충만 들어도 500만 원, 700만 원 이래요. 700만 원짜리인데 제가 할인해가지고 550만 원 입금해 주시면은 그거 넘겨드리겠어요. 저는 이해도 못해. 도대체 제가 뭘 무기를 그래서 보니까 뭐 리니지라든지 무슨 게임들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게임 종류는 모르겠는데 그 게임 속에는 아이템을 넘겨드리는데요. 그 아이템이 끼워서 다른 아이템도 2개 더 끼워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송금 금액이 700, 800이 들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속초에서 뭐예요? 제 앞에서 호떡을 사느라고 줄을 서 있으면서 예쁜 여자친구랑 줄을 서 있더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그러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컴퓨터, 모바일 게임 무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대충 사회적 기술은 이해는 하겠는데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을 따라가 못 따라가요?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혁명의 그 결과물을 내가 주도해서 회사를 만들 수도 없어요. 물론 알아야 만들지. 그 애는 뭐예요?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서 이거 하면서 뭐예요? 앞에 호떡 주문하면서 줄 서서 돈 계산하면서 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본인 몸은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파는 아이템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 얘 그거 넘겨드릴 테니까요. 다른 아이템도 2개 더 끼워서 넘겨드릴게요. 700 얼마인데 제가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550만 원 입금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친구 앉아서 그래서 앉아서 하루에 500만 원 벌었다고 제 여자친구가 얘기하다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진화하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창업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멀리 있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을까요? 이 창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피터 드루크가 얘기했던 거는 다음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크게 3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첫째는 시간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간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에 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시, 공, 인에 관한 얘기. 이건 누가 했다고요? 피터 드루크가 했는데 넥스트 소사이티요. 자,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다음 세대라는 게 뭐예요? 20년 뒤. 한 세대가 20년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른이 되고 또 다른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또 어른이 되고 물론 요즘에는 20살이 되어서 아기도 안 낳지만 어쨌든 한 세대는 보통 20년 정도 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피터 드루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경영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경영학 창시자예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그 테마에서 얘기했던 게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크게 이 3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론이라는 걸 할 때 제가 그 학문적인 개념을 계속 들고 나온 이유가 창업 자체는 사람, 돈, 아이템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생태계와 환경과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모이며 도대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뭔가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허무하게 사람, 돈, 아이템 이렇게 그냥 그 삐쩍 마른 나무 세계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나무가 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장을 하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이 뭐, 그 조건이 뭐냐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진화 얘기도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살아야 된다. 아프리카인데 굉장히 좋은 물리적 인터넷 기술을, AI 기술을 갖다 놓은들 그걸 바치고 있는 이해도 못해.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하는 거는 전혀 모르니까 내 앞에서 호떡 사는 줄에서 내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전 몰라요. 그래서 피터 드루크가 얘기했던 이거는 창업에도 해당되고 경영에도 해당되고 여러분 삶에도 해당돼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개념을 보면 돼요. 이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인구와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인구와 연령 구조. 이거는 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거고 똑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연령 구조가 점점 고령화된다는 거였거든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 10년 전에 얘기했던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했던 게 크게 3가지가 첫 번째는 저성장, 두 번째는 고령화,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된다 했어요. 피터 드루크는 벌써 3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경영학을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길을 열어갈 때 이 3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발을 디디거나 자문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둠 속으로 걷는 거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인구와 연령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 절벽에 도달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안 나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데는 가보면은 인구와 연령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이스라엘에 팔 건지 해외에 팔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요.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원하면서 창업하고 나서 물건 사주세요 이래요. 누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0만밖에 안 돼요. 최근에 들어서 900만 정도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 제품이 이스라엘에서만 팔리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아무리 팔아봤자 전 국민이 다 사봤자 700만 개밖에 안 파는 그 700만 살 일도 없지만 무슨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대학생이든 연구원이든 교수든 이스라엘에서 창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는 거죠? 해외에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건 미국에 팔겠다. 이건 중국에 팔겠다. 이건 유럽에 팔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회사들 LG텔레콤이라든지 KTF가 쓰고 있는 고객들을 관리한 요금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객 만약에 뭐 5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KT 직원이 KT 쪽 소비자가 한 KT를 사용하는 KT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만약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금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요금 체계 다르고 프로그램 다르고 뭐 쓰는 거 다르고 밤에 쓰는 거 다르고 이거를 제대로 요금이 징수 안 되면 어떻게 돼? 날릴 거 아니에요. 1000만 명이 각자 달라. 그래서 이거 요금 징수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조그마한 기업이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은 암닥스라는 아주 그냥 콩알 만한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LG텔레콤한테 팔아먹고 SK텔레콤한테 팔아먹었어요. 뭘 팔아먹었느냐? 요금을 징수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았어요. 그리고 LG텔레콤하고 KT는 그 요금을 그 소프트웨어를 200억 정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막 개발을 했어요. 걔네들이 팔아먹은 거는 1% 정도 되는 소스를 팔아먹었는데 LG텔레콤이나 KTF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나머지 90% 채워가지고 고객들을 사용할 수 있는 1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암닥사가 개발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통신회사에서 팔아야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모바일 핸드폰을 만드는 정보통신회사에서 팔아야지 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가서 해봐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나라에 팔아먹는 거예요. 한두 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나라에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KTF를 법률 자문하면서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되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저희가 요금에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 회사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에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러면 이게 뭐냐 했더니 요금 징수에 관한 건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는 요금만큼 가져왔고 나머지는 다 우리 자체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몇 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견학을 온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몇 나라에서 자기 나라도 수출을 해달라고 그럼 돈을 몇백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수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기술 도입 계약서를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쫙 영어로 된 걸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닥스가 요금 징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KTF에서 판다. 판매 가격은 200억이다. 그리고 이 기술로부터 자유롭게 KTF는 기술을 개발해도 된다. 기술 개발해도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했는데 만약에 이게 KTF 기술인지 암닥스 기술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암닥스가 판정을 한대요. 독도가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지금 구분이 애매해.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본이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 수출 등등을 할 경우에는 암닥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암닥스가 요만큼 가져왔고
99%는 KTF가 개발한 거니까 이걸로 수출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니네가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와서 이걸 수출할 수 있게 협의를 해달라 했더니 이거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며칠 만에 이스라엘들이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답장도 안 하고 날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기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KTF가 개발한 기술 전체 다가 뭐냐면 암닥스 거래요. 그 법조계 그렇죠. 암닥스 건지 KTF 건지 구분이 애매하면 이거 누구 거라고요? 이거 암닥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은커녕 그냥 문 닫고 끝냈어요. 그걸로 셧하고 끝냈는데 그 이후에 IMT 2000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옛날에 PCS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MT 2000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보통신으로 넘어가는 기술인데 그때는 돈을 더 달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불과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콩알 만한 암닥스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왜요? 벌써 수십 군데 팔아먹었고 KTF가 개발하고 나서 그 기술을 전부 다 암닥스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암닥스는 다 이걸 누구 걸로 보는 거죠? 암닥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모든 개발권은 전부 다 암닥스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인도네시아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KTF가 팔아먹는 게 아니라 누가 팔아먹는 거죠? 암닥스가 다시 팔아먹는 거죠. 그 수익을 나눠줘요. 10원도 안 나눠져요. 그렇게 성장한 회사가 암닥스 같은 회사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가 퀄컴 같은 회사예요. 아주 작은 회사. 뭘로부터 출발한 거죠? 아주 소규모 CDMA 기술을 가진 아주 정말 주목만한 회사였어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근데 매년 삼성전자로부터 가져간 로열티만 1조가 넘었어요. 삼성전자로부터 지금까지 가져간 로열티만 30조가 넘어요. 한 회사로부터 가져간 로열티만. 그럼 다른 CDMA 만드는 수많은 회사로부터 또 얼마를 가져갔겠어요? 퀄컴이라는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정보통신 회사가 됐어요. 그 핵심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대부분 미국 회사가 유통에 있는 회사인데 아는 거로부터 출발했어요. 뭘로부터 아는 걸 출발? 이거는 인구와 연령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가지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